안녕하세요. 겸사겸사 2부 촬영입니다. 4회 네, 촬영입니다. 4회 2부 촬영입니다. 이제 1부에 이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올해 좀 한 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 대한 플랜, 그리고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자유로운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아 씨는 올 한 해를 좀 복귀해 보면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하는 건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2월, 5월, 8월, 11월 저희 약간 촬영하는 그 달이랑 비슷한데 이때마다 실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실적 나오는 거를 최대한 다 까보고 웬만하면 다 까보고 그거에 대해서 후반형이 나올 거를 찾아서 약간 투자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했던 것 같고 올해도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먹히고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실리콘2를 올해 초부터 계속 끌고 왔는데 5월달에 어쨌든 계속 불타기를 했어요. 불타기를 하면서 제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분명 있었고 6월 중순 말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도 분명 그 추세 추종으로 대응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하락을 시작하니까 추세 추종보다는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지? 라는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서도 비중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쌓아온 수익을 많이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쉽고 그래도 다행인 건 잘한 점은 올해는 섹터를 뭐라고 하지? 차별하지 편식하지 않고 좀 공부를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2차전지도 좀 더 딥하게 봤던 것 같고 뭐 1, 2월 달에 올해 초에 그 전해액 쪽으로 미국 향 IRA 하면서 전해액 쪽으로 약간 주가 포텐셜이 좀 컸잖아요. 맞아요. 업사이드가.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나마 뭐 투자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논리를 좀 이해하려고도 좀 했었고 맞아. 다른 뭐 게임이나 다른 업종도 잘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2022년과 지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비슷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 코인도 보면 저도 코인을 약간 좀 많이 손해를 본 입장이긴 한데 코인에 대한 그 미래도 엄청 믿거든요. 뭐 다른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공부해 놓은 걸 가지고 이번에도 그 비트코인이 오를 때 과연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랑 지금이랑 논리가 다를까를 좀 보면 2, 3년 전에 그 비트코인이 막 7천만 원, 8천만 원 갈 때랑 지금이랑 논리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더 플러스 요인이 된 건 미국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이 규제권 안에 넣으면서 실제로 제가 발표했던 그 테더 USDT나 USDC에 지급준비금으로 미국 국채가 7, 80%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주는 거를 이제 그 미국이 코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어쨌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계속 변하지 않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이클을 계속 경험하면서 약간 더 강화되는 쪽으로 초점을 계속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 겸현님 말한 것처럼 저도 예전에는 제가 하는 방식을 강화해야겠다라는 말의 무게를 이번에는 조금 더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뭔가 내과 뭔가 정답처럼 생각했다면은 다른 것도 저런 필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건 말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전에 이런 거 얘기했을 때도 투자는 못했지만 저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 주식은 지금 이런 뭐 격자들로 주가가 워킹을 하는구나 이런 건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이었으면은 난 저런 거 안 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맞아. 내가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제 투자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어떤 툴로 워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자기 그릇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걸 먹은 건지 그 겸아 씨가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나랑 통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먹은 게 우리 그릇으로 먹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운으로 먹은 건지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런 걸 이해하게 됐을 때 맞아. 저도
올 한 해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주가 잘 가는 애들은 관찰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엔 제 포지션을 그거에 맞춰서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올해를 먹기 해보면은 네. 제가 일단 5, 6월 달에 저희 둘 다 계좌가 신고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뒤로 5월부터 한 8월까지 계좌가 줄줄줄 네. 내려놓은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어쨌든 저희는 EPS 기반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EPS 기반으로 주가가 지금 워킹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약간 취해서 정발상 EPS 기업들을 자꾸 찾았는데 세론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쳐갔죠. 뭔가 네. 복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저 다른 스터디 이제 선배님들도 너무 빠르다 계속 그런 말씀 해줬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이거 손실 빨리 다시 메꾸고 싶다. 왜냐면 내 계좌 신고가를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쫙 움직이다가 저희 저번 딱 방송 할 때쯤에 네. 그때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략적으로는 돌아왔고 네.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냥 그때보다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년을 잘 맞이할 것 같고 저도 올해는 어쨌든 큰 틀에서 변한 건 없었다. 네. 큰 틀에서 변한 건 없었는데 우리 공이 왔을 때 확실히 치는 것도 어쨌든 이제 알겠는데 네. 그게 안 통하고 있을 때 무리하게 제투를 계속 반복해봤자 안 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간은 제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건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뭐 제 마음이 급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또 그렇게 막 급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계속 했으니까. 그거면 된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 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연말이 오면 올수록 생각을 하는 건 매해 약간 하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복리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게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도 와 이게 약간 투자로 버는 금액이랑 근로소득이랑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당연히 노력도 근로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쓰니까 그건 맞는데 진짜 그 복리가 무섭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곱셈의 맞아. 삶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루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러면은 복리의 네. 위력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으면은 네. 최근에 막 조급해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거나 뭐 체감을 하는 거는 감이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자본주의에서 꽤나 맞아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은 맞아요. 있으니까 그냥 좀 느긋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만의 기준으로. 그래서 겸아님은 그러면 지금부터로 좀 내년을 맞이할 생각이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약간 방아쇠를 당겼다고 정부에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가 이미 됐잖아요. 거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방아쇠를 당겼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씩 해주게끔 한 게 전 밸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EPS가 늘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왜 올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이니까 당연하다는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의 결론은 돈 번 걸 성장을 위해서 더 쓰거나 맞아. 아니면 주주환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 결국엔 내 한 주가 가치가 더 있어지죠. 그쵸.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믿음 하에 맞아. 믿음 하에 이 주가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선반영이든 후반영이든 미래의 이익이든 지금의 이익이든 이익이 올라갈 것 같은 주식에 하는 건데 이 밸류업이라는 게 저는 이걸 한번 발동시켜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 2배, 3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2배, 3배.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싼데 주가는 못 갈까? 성장이 없는 게 아니고 완전 미미하게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못 갈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밸류업으로 인해서 얘네 이익은 버는데 이 이익으로 그래서 뭐 하는데?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돈 잘 벌었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주는, 그러니까 저평가율
그 요인을 좀 바꿔주는 게 밸류업이라고 저는 좀 봐요. 어쨌든 수급도 좋아지고 주주 환원도 좋아지니까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하는 건수가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으로 많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일단 포트를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 저는 어쨌든 후반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또 찾으면 돼. 실적을 보다가 아니면은 섹터적으로 보다가 제가 공부한 섹터에서 이건 베팅해도 되겠다 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갈아탈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지금은 포트가 거의 밸류업이잖아요. 네. 그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여태까지는 산업이 성장했을 때 그 주식에 하방이 생기는 것들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믿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섹터 쫙 나눠봤을 때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 그런 게 좀 아쉬워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성장하는 게 귀해졌을 때 그때 저는 이제 금융지주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금융주들을 그러면서 느낀 게 얘네가 지금 워킹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한 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는 거나 한 주의 가치가 성장하는 거나 그 둘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진짜 주주환원이라는 틀로 딱 해줬을 때는 오히려 성장하는 산업보다 되게 하방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많이 공감을 했고 뭐 EPS나 PER 이런 걸로 고민을 했을 때는 아까 뭐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한 스터디에서 어떤 형님이 애플 밸류체인 애플은 신고가인데 애플 밸류체인들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혁신이 없는 곳의 변화였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휴대폰 뭐 시리즈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뭐 더 이상 뭐 휴대폰이 좋아지거나 뭐 배터리 성능이 길어지거나 이 디바이스에서 뭔가 우리한테 편리함을 가져다 줄 효용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발전하는 방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 인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해서 혁신이 없는 것에는 고밸류를 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산업적인 걸로 이야기한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한 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주전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그건 충분히 다시 또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는 것 같고 애플은 둘 다 하네. 욕심도 하고 주주 앞으로의 행보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애플은 그렇긴 해도 여태까지는 어쨌든 애플 밸류체인이나 뭐 지금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그 자기가 하는 본업에서 인류한테 어떤 효용을 주는 거. 그렇죠. 아니면 변화가 정말 그냥 단순한 뭔가 장신구 하나 착용하는 듯한 변화냐,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변화냐, 뭐 이 정도의 거의 차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랑 똑같이 하던 대로 일단은 지금 제가 공부하거나 제가 저만의 이제 종목풀, 섹터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섹터가 지금 포지션이 좋고 그래서 밸류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공부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나 엔터 쪽을 보고 싶었어요. 무형자산. 왜냐면은 우리 국내 지금 뭐 경제 같은 거를 딱 봤을 때 어쨌든 유형 자산 위주의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 기반 이익 체력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더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점점 더 효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부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효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AI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AI가 가져다 줄 효용이 되게 그냥 AI를 막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런 뭐 알고리즘 이해해서 어쩌고저쩌고 되겠다 이런 거를 딱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AI가 어떻게 적용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한 줄로 많이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는 방향은 사실 인플레를 건드리는 방향이죠. 그렇죠. 지금 말로 하는 것만 봐서. 근데 그런 도지라는 일론 머스크를 데려다가 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효용으로 C를 확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면은 일론 머스크 디플레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려는 방향의 인플레 하면은 충분히 그 조합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건 AI잖아요. 네. AI가 모든 것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건데 우리나라 곳곳에 봐도 비효율 끝판왕들이 많잖아요. 그쵸. 저희 뭐, 직장만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주식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AI가 가져올 미래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기 AI 대체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해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이 또 밑으로 전달해가지고 또 밑으로 한번 쭉 전달이 됐으면 올라오는 과정들이 퀘스트가 너무 많잖아. 아 그쵸. 그리고 정말로 답답한 그 퀘스트를 깨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AI가 그냥 가장 효율적인 답을 내주면은 사람이 이제 행동만 하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비용 30에 들 거 한 진짜 5에서 10으로 줄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속도감도 있고 그게 생산성 혁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져다줄 미래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최근 시장은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워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믿지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동행하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저는 지금이랑 동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선반영 섹터 같은 거 잘 못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요새 느낀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너무 보수적이고 느린데 AI를 쓰는구나. 근데 이게 하드웨어 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애들은 이게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겠죠. 네. 근데 반대로 무형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은 DNA가 그거다 보니까 그런 거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AI가 공급망 서비스 SDS가 하는 거잖아요. 첼로스케어 같은 거를 그 엠룰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S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고 아니면 게임주도 아까 제가 왜 보고 싶었냐면은 많은 인력들이 이제 대체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콘콜레도 계속 언급해요. AI를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보통 무형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이면서 이제 그분들의 노고를 AI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림을 선수 다 그려야 됐으면은 AI가 기본 작업을 하고 맞아요. 사람이 리터칭을 하면 되고 아니면 좋은 의사결정을 AI가 해주면은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업이 바뀔 수 있는 관점에서는 게임 섹터가 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톡콕 집어가지고 걔가 뭔가 AI 생태계를 다 침투할 것처럼 고민을 하는 것도 상상을 물론 해보지만은 저한테 되게 직관적인 거는 기업이 AI를 써서 그 C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꺾는 애들을 보자라고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팔란티어나 다른 애들이 고객사들의 인건비를 받아 좋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게 봐도 되겠다. 맞아. 어쨌든 주체적으로 내려오면 워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그렇게 그리는 AI에 지금 그나마 좀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게임주였고 그리고 저는 보통 저희가 올해 이제 끝나가면서 25년 포트를 준비를 하잖아요. 뭐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익 전망치가 좋아질 곳을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엔터 주식들은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앨범 같은 경우에 바닥은 찍었고 맞아요. 그다음 내년은 일단 BTS나 블핑이나 이런 애들이 크게 들어오면서 콘서트나 MD 쪽에서 추정치를 계속 상향할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JYP 주가가 좋은데 최근에 그런 게 통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엔터도 보고 있기는 한데 제가 워낙에 하이브를 좋아하다 보니까 JYP에서 그냥 하이브의 미래를 최대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JYP 물론 좋지만은 일단은 좀 하이브 위주로 고민을 하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JYP 이번에 진짜 스트레이키즈 어제 그 프랑스 앵콜 공연하면서 200만 석이 됐잖아요. 와, 진짜 약간 미쳤다 생각이 들었어요. 국뽕이 그냥 국뽕이 찼어요. 맞아. 근데 엔터 같은 경우에 엔터 산업도 쭉 고민을 해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엔터에 물이 들어올 때 그 멀티 레이블로 의사결정이 진짜 빨랐잖아요. 그쵸, 엄청 빨라.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허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미니진 사태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JYP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없이 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JYP가 그때 당시는 더뎠죠. 근데 그것의 스노우볼로 이제 뭐 음반으로 트래픽을 쌓은 다음에 그 콘서트 MD로 이어지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JYP 하이브 둘 다 미래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그쵸. 하고 왜냐면 두 경영진을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JYP가 하는 방식이 그때는 더뎌 보였지만은 그게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들떠 있을 때 보면 그게 단점으로 보이고 지금 조용했을 때 보면 장점으로 보이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인식의 밸류에이션은 후행할 거니까 하이브도 저는 그렇게 뒤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엔터 게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맞아요. 게임이랑 엔터는 확실히 사람을 홀리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최근에 그 마마 빅뱅 무대 보셨어요? 봤죠. 저 여기 오면서도 들으면서 봤거든요. 하루에 한 번 듣는 것 같아요. 와 마지막에 그 지드래곤이 그 판타스틱 베이비 부를 때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그 목 긁는 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대단한 섹터 하나 나온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K 소프트 파워가 점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 저도 엔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겸아 씨는 또 혹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두 개 저도 게임은 뭐 엔터는 뭐 다들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게임은 저도 계속 좋게 보고요. 아까 그 AI로 인한 C 감소도 전 좋게 보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어쨌든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애플의 그 수수료 인하가 시작됐거든요. 맞아. 수수료 인하 시작됐고 미국도 시작되면 한 17%에서 한 20%까지 원래 한 30% 하던 걸 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OPM이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C가 내려갈 요인이 엄청 커요. 뭐 이게 당연히 모바일 플랫폼 한정이겠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C 인하 말고 콘솔 쪽으로 영향을 보여준 케이스가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점점 이게 영향이 커져가는 게 좀. 그럼 만약에 수수료 인하라는 그런 큰 틀로 기업을 고민했을 때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넷마블이 탑픽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는 저희 넷마블을 안 좋게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가 넷마블이 정말 커요. 올해 3분기도 그렇지만 다 컨센트 상회하고 그로스가 제일 크고 내년에도 아마 한 12종인가 13종 정도 엄청 많이 냈어요. 캐주얼 게임 포함해서 그걸 내는데 뭐 나 혼자만 레벨업 것도 좀 보다 보면 어쨌든 트래픽이 한번 크게 튀고 초반에 크게 튀고 그다음 후행할수록 트래픽이 꺼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지속 가능하게 이익을 길게 끌고 갈 거냐 한 기업 안에서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게임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한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처음에 튀고 계속 그 후행할수록 작아지는 그런 게임들을 시기적절하게 다 배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후자는 저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의 IP를 높이 사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게임의 IP가 높아졌을 때 다른 게임의 IP와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이번 달에 맥라렌이랑 아마 콜라보도 할 거예요. 저번 분기에 람보르기니랑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콜라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장 맨날 예시를 드는 게 포트나이트인데 포트나이트는 이미 콜라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IP를 약간 올려가는 애들이 저는 제 취향엔 좀 좋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도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때 겸아가 말해줘가지고 게임즈에 대한 인식이 바뀐 케이스가 크래프톤이었어요. 크래프톤 진짜 이익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런 IP의 사람들을 락인시키면서 추가 이익까지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그 잘하는 퍼블리셔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포트나이트라는 그런 잘된 사례를 설명을 해주면 저는 사실 게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서든어택이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든어택이 유저들이 뭐 3보급 창고, 뭐 A보급 창고 이런 거, 그러니까 3보급 창고 위주로 하다가 사람들이 유저 줄고 뭔가 단기간에 빨리 끝내고 하려고 하는 그 문화가 조성되다 보니까 맵을 줄여가지고 뭐 A보급 창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막 좀비 모드도 막 2대2, 3대3 이런 식으로 게임 체류 시간을 쭉 펴버리는데 약간
빠르게 도파민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맵이 줄어들거나 신규 맵도 안 나오고 네. 고인물 게임이겠죠? 네. 그럼 이제 유저들이 이탈을 막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좀비 모드 나오고 뭐 공룡 모드 나오고 했어요. 그런 거 한두 번쯤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IP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서든어택이 그 유저들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의사결정들이 진짜 절박한 의사결정들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크래프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이 크래프톤이 성장하는 펍지가 하방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서든어택 망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야 되잖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콜라보 정말 잘 됐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맥라렌이야. 네. 그럼 주가가 만약에 람보르기니보다 맥라렌이 더였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하면 지금 주가 위치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네.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고민이 들어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너무 좋고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닌가? 네. 지금은 하방상방 둘 다 보이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제는 처음에는 되게 홀렸었어요. 되게 성장하는 하방이 나온 것 같아서 펍지에서.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뭔가 한 번 더 증명 못하면은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탑픽은 크래프톤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그 텐센트한테 수수료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중국 쪽은 약간 이게 변동이 크지 않아요. 한 분기에 갑자기 이번 2분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도는 항상 1위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 두 지역이 이미 모바일이 1, 2등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방이 훨씬 커지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방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3분기도 보면 PC 쪽이 좀 많이 성장을 한 거고 그 PC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 펍지가 상방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게임사 중에 크래프톤이 이익 성장은 높았지만 밸류도 낮아요. 퍼가 한 10배, 11배 맞아. 그렇게 하니까. 근데 크래프톤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그 스터디에도 얘기를 하는 게 자사주를 소각을 항상 하거든요. 몇 천억씩 해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 이미 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이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경영진들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결정하에 한 거거든요. 이미 원 IP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IP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이 적극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맞아. 근데 경화 씨가 예전에 그 게임 산업이 사실 주주 환원을 하기 되게 좋은 구조다. 네, 라고 말했던 게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게임주의 주가 행태를 보면 보통 출시하고 빠져버리니까. 근데 그게 그 게임이 단기간 출시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겸화가 말해준 사례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진짜 잘 만든 게임이면은 주주 환원하기 너무 좋은 구조다. 그리고 그런 DNA를 가진 기업이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저는 크래프톤 아니면 서브컬처류 쪽. 맞아.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애들 위주로 저는 좀 게임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앱 수수료 인하가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애들을 보자 보다는 얘가 촉매가 돼서 다른 애들을 세텍션이 가능할까? 그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게임이고 그 외에는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맨날 약간 조금 관심 갖게 보거든요. 그래서 막 비트코인 막 남한테 이제 설명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랑 그다음 뭐 AI 우주 뭐 항상 보던 쪽으로 계속 볼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저 이거 끝나고 촬영 끝난 다음에 서점 가려고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요? 크래프톤 웨이 책 사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저는 항상 뇌에 박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비전에 대한 생각에 관한 글을 써주거든요. 근데 비전을 약간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바꿀 때도 비전 따위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완전 와닿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인정할 멋있었어요. 줄 아는 거니까. 맞아. 인간은 그렇게 살면서 부딪혔을 때 바로 접고 새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계속 한다는 의미니까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었어요. 그 녹음이 길어졌긴 한데 혹시 뭐 또 추가로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분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